오늘 진행은 김진영 국가전략 포럼 회장이 해주시고요. 아침에 그 인사 말씀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국가전략 포럼 선임대표이신 박세일 이사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우리 대학을 어떻게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장과 제도가 없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첫 회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일단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의 정치가 또 학자, 문학자, 경제인 여러 분야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만남의 장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한반도 선진화재단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큰 대의에 동참해서 지금 같이 이 국가전략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지금 주변 변화가 대단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현란할 정도로 빠르게 한반도 주변에 각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 속에서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생각,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가?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가전략포럼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국가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국가 목표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대량 세력이 되겠다고, 바다를 지배하겠다고 소위 방공식별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포위하는 걸 국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말대로 국가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반드시 이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일전을 불사하고라도 꼭 지켜야 될 핵심 국가 이익이 뭐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핵심 국가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거를 제시하고, 우리 국가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 핵심 이익이 뭐냐 하는 걸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컨센서스가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위기의 본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그건 반드시 선진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 재편의 기회를 우리는 어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통일이다. 어떤 이들에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고, 통일의 실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그 핵심 이익에 반하는 세력과는 어떤 세력과도 일전을 각오하겠다 하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는 주변의 변화가 우리한테 불안으로, 단순한 막연한 혼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외교 쪽에서 정말 가장 큰 일을 많이 해오신 우리 삼국 전직 대사님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에 탁월한 견해를 오랫동안 갖고 계신 김진현 회장님이 직접 좌장으로 해서 이 세 분들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목표를 세우고 이 주변의 변화를 어떻게 수렴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는 걸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오늘 모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오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의 그동안의 막연한 불안과 이거를 해소하고 확실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같이 모색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크게 환영드리고 우리 오신 새 대사님한테 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종횡무진, 나라 관계에서도 종횡무진하고 영역에서도 외교를 넘어서 굉장히 종횡무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과제는 우리 중국의 CADIG의 확대가 시작된 이것이 그냥 중국의 소위 굴기로만 봐야 되느냐, 일본의 아베 등장으로 인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미일 공동의 중국 컨테인먼트냐, 아니면은 중국의 불기의 헤지모닉 중국 골기가 미중 간의 협력을 하모니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을 전제하는 그런 정도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우선 이기영 대사님, 우리 집 대사님, 심혁수 대사님께서 각각 좀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이전에 이제 없었고 이번 11월 23일 정부 명의로 중국 동해 방공 식별구역 항공기 식별 규정 공고라는 걸 발표함으로 해서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관할권의 문제 또는 어떤 영역 다툼의 문제, 영토의 문제, 그래서 내 땅인데 왜 네가 주장을 하느냐 하는 식의 인식은 일단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저희 처음 공고 나온 이후에 우리 언론의 보도의 어떤 흐름을 보더라도 처음에 굉장히 놀라는 그런 반응에서부터 이제 차분하게 과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가장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1950, 60년대를 돌이키지 않더라도 78년 개방개혁 이후에 약 40년, 좀 30여 년이죠. 30한 5년 정도의 쭉 발전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부상이 되기에는 2000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와서 세계 제2위의 국민 총생산 8조 불을 넘고 8년도에 가면은 미국과 동등한 20조 불을 달성할 것이다. 결국 중국이 그만큼 커왔기 때문에 과거 크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질서라고 그럴까, 그것이 주어진 질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내가 크면서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국가로서의 어떤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것들이 그동안 기존의 질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 김 국장은 말씀대로 이 지역에서의 어떤 혼란을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 REG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주고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이어도 말하도가 중첩이, 그 지역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카디즈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자디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카디즈와 자디즈는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기존의 질서를 질서에 변화를 주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관련국에 통보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자체가 이것이 무슨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이 우리의 국가 방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중국을 보는 그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견해도 두 가지로 나뉘는 그런 걸 목표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그룹 A는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의 모든 강대국하고 신흥 세력하고 싸워서 패권을 다퉜던 것처럼
수천 년 계속된 그게 계속될 거고 결국은 중국이 경제력이 부상함에 따라서 군사력도 중앙시키고 일전이 불가피하다. 패권을 다투어야 된다. 그런 그룹의 A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역사상 수천 년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전쟁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세계가 태평양 시대도 계속될 거다. 그렇게 보는 그룹 A가 있고 그룹 B의 사람들은 중국하고 미국이 상호 의존성이 너무 깊어지고 또 이제는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수천 년 동안은 군사력 갖고 남의 나라를 침공을 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자원을 빼들어오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2차 대전까지 그게 계속이 됐던 거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군사력이 아니고 경제력하고 무역에 의해서 원하는 걸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태평양 시대에는 그런 전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전쟁과 군사력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경제와 무역의 패러다임이 지배할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하고 미국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 패권 다툼이 있기보다는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또 협력도 많이 해야 될 거다. 특히 21세기의 문제는 전쟁하고 평화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그 초국가족 문제, 금융위기를 포함을 해서 기후변화라든지 또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또 핵무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그 초국가족 문제가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관리 내지 해결하려면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패권 다툼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관계가 미중 간에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 카디드 자디드 문제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살피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외교에서 중요한 게 퍼머넌트하고 트랜지셔널한 거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영속적인 거하고 과도적인 거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 그룹 B의 시각이 훨씬 미국에 우세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신흥 강대국 관계라는 걸 발표를 해서 이미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속적인 거에 관점을 맞추고 이 방공식별 지역 선포 같은 것은 역시 이런 큰 태도로 인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과도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이전에는 일중 간의 큰 경쟁이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이후에는 미중 간에 아마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지만 아시아 세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적인 태평양에서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미국의 힘을 전개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스스로 부상하면서 중국 그 고유의 지금 얘기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 중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안정 상태를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을 중국이 선포한 것도 이러한 중국의 대안 전략의 그 일환으로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인데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기영 대사님 말씀대로 이게 주변국하고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일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절차상의 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방공식별구역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영공에 진입하지 않는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나아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폭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보통 방공식별이라는 그 원래 취지에 맞춰서 일종의 비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일본 쪽으로는 뭐 일본의
일본과 중국 간의 가상경제 중간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데까지 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내에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중 관계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지금까지 기존의 생각보다는 다른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연계, 인게이지하면서도 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상하는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책임 있는 스테이크홀더로서 행동할 것이냐.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물론 믿어야지만 꼭 베리파이 하는 말이 트러스트와 베리파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중국이 2020년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을 때 과연 어떠한 대외적인 행태를 보일 것인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정부의 전체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전통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쭉 나타나지 않았는가. 물론 경제력이 커졌을 때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수직적 중화 질서에 대한 강한 문화적 전통이 있고 또 민족주의 성향이 지금 공산주의 이념을 대체해서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대외를 보일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대립 상태가 상당히 벌어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또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 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우리의 대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냉전 체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외교 측면으로 보면 조공 체제의 연장이었어요. 미국 하나만 하면 됐으니까. 아주 그게 우리 한국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이게 다원화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단순히 홍진원식의 그런 친미, 결일, 연중 그런 패턴인 건지 아니면은 자율성이라는 것이 좀 강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차원에 따라서 지금 지도사님이 자꾸 강조하는 이제 외교의 파라다임도 그런 지정학적인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연결해놨으니까 그쪽으로 했나 이게 더 좀 차이는 다른 거거든.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2013년 12월 그리고 2014년 1개월 뒤를 맞는 일로서는 어떤 패러다임과 어떠한 그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결론 삼아서 북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황준신의 조선책략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여름 동안에 간단한 책을 하나 써서 이번 주에 출간이 됩니다. 책 제목은 신조선 책략인데 예. 거기에 바로 김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한미동맹, 한중협력, 한일교류 그리고 대북 인게이지먼트하고 디터런스의 동시추구 그렇게 네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거는 황준신이의 그 패턴을 따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한 거고 본래 메시지는 황준신이가 조선책략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천국 일변도에 모든 외교를 했는데 황준신이가 지금 천국을 떠나서 국제적으로 그 활동을 하라는 거니까 그 시각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자들하고 보수주의자 측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황준신하고 그거를 불을 사르고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의 유생들이 연설해서 고종 황제한테 바치면서 천국 중심의 외교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선 청약 같은 건 불살라버리고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만큼 그 세력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준신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뭐 친중 연익이 있는 게 그건 완전히 중국 정책을 우리한테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따르면 안 됐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 일변도의 중심에서 동아시아가 이제는 세계로 약육강식의 시대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걸 우리가 놓쳤던 거죠. 그리고 중국한테 매달리려고 계속 노력해갖고 우리가 큰 실패를 본 건데 마찬가지로 100년 전에 약육강식의 패러다임이 돌아온 걸 우리가 중국 일본도에서 몰랐듯이 100년 후인 지금 약육강식의 패러다임이 이제 경제 통상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거의 모든 국제 분쟁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95% 이상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 간의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봐야 그 나라를 영토로 삼을 수도 없고 식민지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황준신이 우리한테 충격을 준 것처럼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바뀌었고 그 패러다임에 의하면 중국하고 미국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하고 한중협력인데 동시추구가 가능하고 일본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심갑수 대사님 더 잘 설명하시겠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를 직시할 그 능력이 없는 그 나라로 한동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이 없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은 어려울 것 같고 교류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중협력, 한미교류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바뀌었다. 약육강식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묶여 살면은 피해의식에 계속 묶여 있고 국민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갖고 19세기처럼 또 한 번 실수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실히 우리 머릿속에 두고 피해의식을 극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썼는데 중요한 거는 그 황 이사장님이 빌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황준신이 얘기했던 그런 그 전략이 뭘까 한번 생각해볼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황준원이가 조선 책략을 썼을 때 기본 목적은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렇게 다변화된 외교를 하는 그런 얘기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최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래 큰 나라들끼리 전쟁은 거의 없어지는 특히 그 탈레전 이후에 그렇지만은 저는 하드 파워의 저거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드 파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동력을 키워가지고 우리 과제인 북한 문제 해결해서 통일까지 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 정책의 근간은 아무래도 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 전략 자산을 최대한 우리가 끝까지 활용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면서 새로 부상하는 중국과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협력 관계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치체제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가면서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니 해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 상황을 좀 다뤄봐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균형감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전략 상황을 지배할 수 없는 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익을 손실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전략적인 경쟁사에서 센터를 강화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할 것이 결국은 국제 규범이나 국제 기준이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훨씬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장기적인 그런 대응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 대사님이 일본 과거사 청산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1990년대 사회당 정부가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해서 상당히 사회당의 자유주의자들이 과거사 청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결과 나온 게 고라야마 당하고 고노 당하고 또 군대양구 문제에 관한 아시아에선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일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동북아의 전략 환경에 유리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비용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 세력으로서 일본의 활용 가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한일 관계를 고려하는 고려 요소로서 감안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을 다녀왔더니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중국이 컸대는데 혹시 대사로서 어려운 점이 없었느냐? 그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그 중국 놈들이 말이지 우리 선대를 그저 깔보고 조금 바치는 뭐 이런 식의 태를 보이는 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역사의 그런 참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제가 2년 또 그 앞에 2년 반 공사를 있으면서 4년 반에 걸친 동안에 그러한 인상을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벌써 여러 가지 배워야 하는 점 분명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과거 역사에 구애받으면 또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00년 전 우리 한말 시대와 100년 후 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저 극동에 있는 한반도 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경제 10위권에 그 전쟁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 상태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쇠빙선을 한국에 가서 다 지어옵니까? 우리 쇠빙선 못 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국이 보는 한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지만 한국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있는데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나라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 아닙니다. 한미동맹 우리의 국가안보의 초석입니다. 더욱더 강건히 해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 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면 할수록 중국 국민이 금년에 400만을 넘습니다.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60% 증대합니다. 한중 간의 교류 협력이 증대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더 내실화하는 것이 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건전화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입장, 한반도 분단되고 북한과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대결과 대립의 그런 긴장 속에 살아야 했는데 이만큼 발전시켜온 우리 저력을 스스로 믿고 무슨 일이 터지면 왜 미리 대처 못해가지고 참 그런 나라 대처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언제 중국이 방공식별 구역을 갑자기 선포한다고 생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고 일본과 함께 나서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거, 중국이 발전하는 거, 바로 19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세계 최대 최고인 인구를 갖고 중국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13억 5천만을 갖고 있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은 우리가 평가해 주어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또 믿어야 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의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이만큼 커왔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 올 때 다 결집하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계기로 우리 주변 혼란스러운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철저하고 냉철하게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먼저 황운하 씨먼저. 북핵 통일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설명이 안 되는 문제고 해결 방법이 안 보입니다. 다른 건 다 설명이 되는데 왜냐하면 핵 문제 먼저 말씀드리죠. 미국이 보는 시각은 과거 20년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래도 핵무기를 협상용이 아니라 정권 보호용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협상을 하거나 육자회담에 복귀를 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협상용이다. 그런 걸 보여야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건데 북한이 협상용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협상에 들어가면은 미국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고 또 한 번 협상에 실패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담을 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미국은 지금 의회, 언론계, 싱크탱크 할 거 없이 전부 화가 상당히 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3번을 미국은 북한한테 속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3번을 샀느냐. 한 번 말을 미국 샀는데 딴 말 갖다가 도둑놈이 훔쳐갖고 또 돌아오면 또 사고 3번 샀는데 누구 책임이냐 이러고 있는 마당에 4번 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다 대고 너희가 뭘 보여줘야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진지성을 보이라는 거죠. 핵이 협상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운데 다행히 하나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이기영 대사님께서 잘 설명하시겠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북중 관계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고 변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몇 년 기간 동안은 중국이 북한에다 대고 좀 설명을 하고 압력을 넣든지 뭐 하여튼 유일하게 레버리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좀 더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갖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중국이 유일한 그 역할을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좀 해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통일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북 기본적인 정책에서 엎드려 리터런스하고 인게이지먼트, 교류하고의 한 측면인데 억지력은 잘 되고 있죠. 한미동맹도 있고 우리 건설업도 방해갖고 잘 되고 있는데 교류가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 이유는 이 북한한테 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데요. 양국 관계하고 남북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양국 관계에서는 동독이 서독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인정해주는 그런 반대급부로 교류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북한이 우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 인정이 안 되니까 교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북한도 지금 뭐 상황이 어렵죠. 저대로는 계속할 수는 없고 저러면 소위 컬랩스 이론이 자꾸 나오는 게 매년 경제가 나빠지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소위 경제무역 패러다임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고 소련식으로 가고 있는 나라니까 앞길이 아주 어두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북한이 결심을 해야 협상이 이루어지든 남북 간의 교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역시 우리의 최대 위협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또 북한이 우리한테 응해오지 않더라도 중전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NGO를 통한 접촉 이거는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 북한을 이렇게 문도 두드려보고 하는 노력은 그 소위 인게이지먼트 하는 노력은 계속이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국 관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미 변화한 것도 있고요, 변화 중인 것도 있다고 믿고 변화하지 않을 것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지 않은 것, 변화하지 못하는 것들은 한중 관계, 우리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서 그 폭과 또 그 스피드라고 그럴까요? 변화의 속도라고 그럴까? 우리 그게 다 있지 않을까? 조금 제가 비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변화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의 소지는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과제다. 큰 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항상 평화적인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아마 주변에서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나 또 비공식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통일이 아직 그렇게 가까운 시일에 오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통일이 임박했다고 할 시점에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국가적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결과를 유치할 수 있을는지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중국은 현재로서는 아직 통일 절대 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정말 달라붙었으면은 완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3차 시험 정도까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란 핵 문제만 발생하면 북한 핵 문제 뒤전에 가고 그랬던 것이 역사적인 경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최근에 북한 핵 태도를 변화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북한 핵 문제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자기들 신지도부 출범하기 직전에 3차 실험을 한 거에는 북한에 대한 좀 손보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시 미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됐을 때는 북한 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고, 미중 간의 관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 제가 보기엔 북한을 중국은 전략적인 그 일종의 방파제 비슷하게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주도록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핵 문제가 6개월 뒤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데 그러면은 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점차 어떤 실마리를 잡기가 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현 3세대 김정은 리더십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와 접촉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해가면서 정부 차원의 어떤 협력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한민족 단위에서 이 한반도 안에 있는 인구 집단이 친북파가 3분의 2, 친미파가 3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앞으로 세계가 무역과 경제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 한국이 약 중국의 2배 정도 중국과 의존 관계가 있고 2018년 이후에는 그 폭이 더 커진다고 볼 때 인구 구성과 지리적 여건, 국제적인 그런 이론으로 볼 때는 이제 점차 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세력이 바뀌는 속에서 한국의 큰 변동이 불가피하게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주신 거에 대한 것을 좀 냉정하게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일 문제에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중국이 북한 내에 급변석하게 있을 때 그 군대가 진주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기영 대사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정치의 것을 대사 첨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쭉 진행을 시켜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국과 또는 미국과 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어떤 가장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 보유국가로서 간주해서 우리가 대처할 것이 아니냐. 뭐 어떤 대처 방안에 있어 실질적인 것과 또 명분적인 것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핵 보유국을 포함한 우리도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고, 그런데 실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로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의 방공식별무역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카리지라고 정해진 곳을 침해된 부분, 그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미 국방부에서 대변인 발표를 한 대로 우리가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은 위반이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중첩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소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중관계에 비추어서 좀 맞지 않다. 다만 우리한테 사전 협의 없이 30분을 통과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양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양경제 문제 논의한 지도 꽤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통일 문제 관련해서 러시아의 협력으로 중국의 북한 급변사들의 문제지는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는지 또 없을는지 사실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종래부터 이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또 남북한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어느 일방이 군대를 진주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현재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시점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친중파, 친미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로섬점이 절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 가까운 건 가까운 대로 하고 미국과 또 도덕이 할 건 도덕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원칙에 맞지 않으면 분명히 노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반중이 되더라도 반미가 되더라도 우리 국가에게 충실한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목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중, 친미를 서로 제로섬 같은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실제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핵무기 인정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하는 차이가 있어요. 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친아들하고 사생아가 있을 때 사생아를 입적을 시키면 많은 재산권 문제도 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 인정을 하면 국제적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핵무기 보유하고 달리 우리의 핵과학 기술 발전, 그건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연장 문제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원축하고 건식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섣불리 양보했다가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여론상에 생길 것이 하기 때문에 건식재 처리하고 전원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서는 핵 비확산 문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2년 시간이 있고 바람직하기는 우리가 그 전원축 20% 미만이죠. 전원축하고 건식재 처리 이 핵무기화하는데 많은 그 제약이 따르는 그 부분의 기술을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해서 우리 그 원자력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그 전략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이 하고 싶은 나라도 많지만 우리의 그 현실성이 있게 다가온 겁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 비중이 10%밖에 안 됐지만 지금 4분의 1이 넘어졌고 또 인구가 16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세계 중심이 옮겨온 거는 틀림없고 그 중에서도 태평양 중에서도 아태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오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은 동북하고 동북아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인식을 하더라도 중요한 역할하고 일을 해야 될 관련이 그 계기가 생긴 건데 우리가 열심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신 그 무역하고 경제 중심의 국제 관계가 되면은 중국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그냥 무역과 만들고 경제력만 늘렸다고 세계 지도국가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군사력이 심각수단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력을 이용해서 남의 나라를 그 병탄하고 그걸 중심으로 그 외교를 펼 수 없다는 얘기지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한 디터런스로서의 역할은 계속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력도 중요한 면이 있고 또 금융계의 그 여러 가지 노움, 규제를 한다든지 규율을 한다든지 금융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이 많은 아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우열을 가리기는 수십 년간 힘들 거고 그런 의미에서 친중, 친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친한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 잡는 방법은 이제 세계가 바뀌어갖고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민생 중심으로 한 세계 이 경제, 상호의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하고 한중 협력은 반드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걸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것이 결국 우리 외교의 힘인데 이것을 어느 특정 것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공격하거나 뭐 이런 것은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인데요. 방공식별구역 자체는 그 국제법상의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국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정보구역하고 또 다릅니다. FIR이라는 비행정보구역은 이카오라는 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공식별구역 확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것이 과도하거나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또한 주변국들과 협의하면서 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결국은 전략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한중일 간에 이걸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또 긴급사태 시 서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한일간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중 한중간에 없는데 이것까지는 안 되잖아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핵 보유국으로 상대해서 대처하는 건 최 여사님 말씀대로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NPT라는 핵 비확산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다만 핵 장치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결국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국정사태 관련해서 이걸 공론화하는 우리는 하고 싶죠. 근데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중 또는 뭐 여러 포맷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흡연 사태에 대한 대비는 착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내부의 컨센서스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교라는 결국 국내 정치의 리플렉션인데 우리 한국이 분명히 국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뭐 누님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컸지만은 중국은 더 컸고 일본도 비록 2등으로 중국한테 밀렸지만은 전후에 그 업적으로 보면 한국이 당군 1에 한 것만큼 또 일본도 한 거예요. 상대적인 이 비교가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국내 국력이라는 것은 국력이 있음으로써 국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국력을 어떻게 국가의 목표, 사회공동체의 목표에 맞춰서 그것을 모빌라이즈하고 동원하고 그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 그 동원하는 것을 그 체제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국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국력 자체에 통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국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한반도의 중심이 되고 이 미중 일중 간에 있는 이 분기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독립적인 이 플레이어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전적으로 우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생겼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봉합을 맞춰야 돼요. 시 대사님 고맙습니다.